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순영입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부터요, 또 여러분들 이제 미적분이라고 하는 과목을 또 한번 시작을 해볼게요. 이제 수2에서 배웠던 이제 수열이라고 하는 내용이, 이제 요 미적분 1이라고 하는 게 첫 단원에 보시면 바로 제목이 수열의 극한이죠. 이제 이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게 끝나면 또 이제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게 나올 거예요. 이제 함수와 수열은 선생님이 또 이제 함수의 극한을 할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흔히 이제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건 수열 자체를 점열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함수라고 하는 건 무수히 많은 점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라고 하는 게 그려지죠. 그렇지만 이제 수열 자체는 어떤 항의 값이 얼마냐, 즉 자연수 값에 대응하는 값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열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점으로 찍힐 수 있다는 거예요. 좌표 평면에서 보자면. 그래서 이제 함수의 극한과 수열의 극한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수열의 극한 배우고 함수의 극한을 공부하다 보면 뭔가가 비슷합니다. 내용도 비슷하고요. 다만 이제 함수의 극한은 수열의 극한에서 배웠던 내용에다가 조금 더 내용이 추가가 될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수열의 극한을 잘 알려면 결국은 수열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도 좀 잘 아셔야 되고, 또 이 수열의 극한이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을 하겠죠. 함수의 극한으로 넘어가는 중간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 뒤에 이어지는 내용 잘 하기 위해서는 뭐 어느 과목이든지 그렇겠죠. 1단원이 바로 시작이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미적분이라고 하는 과목에서는 특히나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 뭐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래요. 극한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배우다 보면 뭐 굉장히 어색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수학의 엄밀성이 약간 왜 저렇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이제 그거는 우리가 이제 곧바로 수업을 시작하면 이제 그게 뭔지 선생님이 또 한 번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것, 우선 이제 전체적으로 우리가 뭘 배울 거냐를 선생님이 간략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면, 자, 수열이라고 하는 건 방금 전에 선생님이 뭐라고 표현했냐면 점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수열을 조금 어렵게 설명할 때 자연수 집합을 정의역으로 하고 실수 집합을 공역으로 하는 함수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1에 대응하는 값이 1이고요. 2에 대응하는 값이 3이고, 3에 대응하는 값이 5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우리가 수열에서 첫째 항, 이게 두 번째 항, 이게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쭉 나열돼. 그러다 보면 n에 대응하는 값이 뭐냐? 그러면 1, 3, 5, 7로 나가는 수열의 바로 일반항이 뭐냐? 뭐였냐면 2n-1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 수열 설명할 때 그랬어요. 수열을 그냥 좀 쉽게 이해한다 그러면 an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배웠던 함수에서 fx와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x에 대응하는 값이 뭐냐? 그걸 fx라고 설명하듯이 n에 대응하는 값이 뭐냐? 그걸 우리는 an 그리고 일반항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럼 이와 같이 이제 우리가 수열 단원에서 배웠던 거는 이런 형태의 수열의 일반항을 구하고 또는 뭐 합을 구하고 이런 걸 배웠어요. 대신 유한수열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뭐냐면 수열 자체는 뭐 얼마든지 규칙하에서 수를 무한개를 늘어놓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1, 3, 5, 7로 나가는 수열은 홀수열이죠. 그럼 홀수는 무한개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수2에서 수열을 배울 때 수를 무한개를 가지고 뭔가를 하고 이런 거 안 했거든요. 유한수열, 즉 몇 번째 항의 값이 얼마냐, 또는 n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뭐 100번째 항까지의 합을 구하시오, 이런 거예요. 제한된 항의 개수만을 가지고 따졌는데 이제 극한이라고 하는 단원으로 넘어오면요, 이걸 그냥 끝까지 보겠다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바로 이제 극한입니다. 자, 극한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 가장 핵심적인 건 이거예요. 수열의 극한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뒤에 가서 이제 이걸 계속 우리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할 건데, 항상 선생님이 어떤 단원이든지 여러분들이 무엇을 배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극한 단원은요, 바로 극한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극한 값이라고 하는 걸 선생님이 또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목표 값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 목표 값이라고 하는 건 뭐냐? 목표 값 조금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게 딱 나와 있는 용어가 아니라서 그냥 목표 값이라고 하는 건, 왜 여러분들이 뭔가 일을 하면 나름대로 이렇게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상관없이 이제 무한개의 숫자를 두고 어떤 규칙하에서 수가 막 이렇게 늘어서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도대체 그 수열, 그 수들의 목표값이 뭐냐? 다가가는 곳이 어디냐? 요걸 구하는 거야. 뒤에 가서 이제 극한값이 뭐다라고 하는 걸 설명할 거니까. 자, 수열의 극한은 극한값을 구하는 곳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구해야 되느냐가 문제겠죠? 이제 그걸 하나씩 하나씩 배울 겁니다.
극한값은요, 이미 계산 방법은 딱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들 뭐 2차 방정식, 2차 부등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냥 뜬금없이 2차 방정식 던져주고, 야, 이거 풀면 어떻게 되니? 이렇게 물어보지 않죠. 알려주지 않습니까? 2차 방정식은 이렇게 풀어라. 인수분해가 되면 인수분해를 해라. 안 되면 근해 공식에다가 대입해서 푼다. 뭐 이런 거지. 그 다음에 어떤 식은 어떻게 계산해라. 뭐 예를 들어서 유리식을 계산하는 방법은 덧셈이나 뺄셈을 할 때는 분모를 갖게 하는 통분을 해라. 그리고 분자끼리 더하거나 빼고 기하분수식으로 나타내어라. 이런 게 일종의 뭔가를 가지고 계산하는 방법은 그 단원에 가면 다 설명해 주거든요. 집합단원에 가면요, 합집합 연산은 이렇게 하는 거고, 교집합 연산은 이렇게 하는 거고, 차집합 연산은 이렇게 하는 거다. 뭐 경우에 따라서 조금 복잡한 거를 할 때 연산법칙이라고 하는 걸 써라 그러면서 뭐 드모르간의 법칙이라든가 이런 것들 여러 가지 연산법칙을 배웁니다. 자, 이 단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선, 뭔가 이렇게 처음 접하다 보니까 낯선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극한값이 뭔지를 구하는 것을 이 단원에서 배울 거고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함수라고 하는 걸 설명했죠? 함수의 극한에 가도 똑같습니다. 극한값 구하는 걸 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 그거는 하나씩 설명드리겠지만 이제 식에 따라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은 숙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아, 이런 식이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고 이런 식이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그러면 도대체 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요건 우리가 또 앞에서 배웠던 것들입니다. 수1과 수2라고 하는 과목에서 식, 그러면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다항식, 유리식, 무리식, 이와 같은 식이 있어요. 그 식에 따라서 계산 방법들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다항식이 나왔을 때는 이렇게 계산하고 유리식이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고 무리식이 나오면 이렇게 계산하는 거다. 그거를 숙지하고 자꾸 연습하는 거죠. 그리고 빠르고 정확하게 계산하는 것을 잘 한다면 뒤에 이어지는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단원도 쉽게 넘어갈 거고요. 그게 잘 되면요, 또 미분법, 적분법 이어지는 단원들의 내용의 이해가 훨씬 더 빠르고 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일단 하나만 기억하고 가십시다. 극한 단원은 뭐 하는 것이다? 극한값 구하는 거다. 그럼 선생님 극한값이 뭐예요? 이제 방금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극한값을 구하는 거고 그걸 다른 말로 선생님은 뭐라고 부를 거다? 목표값이라고 부를 거다. 자, 그러면 이제 이게 갑자기 또 이제 수학 얘기에서 좀 엉뚱한 곳으로 넘어가는데요. 이제 목표값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이런 거라는 거야. 자, 여기가 학교야. 이게 여러분들 집이에요. 뭐 학교에서 집까지 뭐 이게 길로 따지자면 이렇게 똑바르진 않겠지만 그냥 이렇게 똑바로 펴놨다고 생각하고요. 자, 이제 방과 후에 학교 수업이 끝났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집에 갈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이제 다음과 같이 규칙을 정해줄 테니까 그 규칙으로 한번 집을 가보세요. 어떻게 가냐면 항상 남은 거리 있죠? 이 남은 거리에 반이 되는 지점까지 가서 10초만 쉴까요? 10초? 네, 10초만 쉽시다. 그러면 처음에 여기가 학교, 여기가 집. 첫 번째 쉬는 지점을 A1이라고 표현할게요. 두 번째 쉬는 지점을 A2라고 표현할게요. 네, 그러면 학교에서 집까지 뭐 개인적인 사람에 따라서 다 이제 거리가 다르겠지만, 자, 그냥 요 그림상에서 보자면 학교에서 집까지 거리를 쟀다라고 치고 딱 중간 거리, 남은 거리의 절반, 여기에 가서 첫 번째 쉬는 지점이죠. 그 지점을 A1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다시 또 A1에서 집까지 남은 거리가 있겠죠. 그 중간을 A2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지점에 가서 이제 10초를 쉬는 거예요. 다시 A2에서 집 사이 중간 지점을 정해놓고 A3라고 해요. 그리고 또 10초를 쉬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남은 거리의 절반이 되는 지점을 도착을 하면 거기에서 10초간 쉬는 겁니다. 여기가 A4예요.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집에 갈 수 있을까요? 네, 평생 이 방법으로 집을 향해 가지만 절대로 집에 도착할 수 없습니다. 네,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선으로 그어놨으니까 마치 수직선처럼 생각을 하면 우리는 계속 요 남은 거리의 절반을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대신 시간이 지나면 뭐 0.1을 2로 나눌 수도 있고 또 막 0.00001을 2로 나눌 수도 있고 굉장히 짧은 거리를 간다고 치고 10초를 쉬겠죠. 아마 이 집 근방에 오면요, 뭐 엄마나 부모님이 그러겠죠. 얘 너 밖에서 뭐하니? 빨리 집에 들어오지 않고.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평생 가더라도 절대로 집에 도착은 못합니다. 계속 남은 거리를 2로 쪼개는 일을 하고 있을 거거든요. 자, 그렇지만 이제 목표값 또는 선생님이 좀 아까 극한값이라고 표현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절대로 집에 도착은 못하지만 끊임없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죠? 가고 있는 그 목표 지점이 어디예요? 바로 집이라는 겁니다. 예, 그게 목표값입니다. 그러니까 도달은 못해요. 학교에서 집까지 이게 1km가 됐건 500m가 됐건 아니면 뭐 100km가 됐건 그 거리에 상관없다는 거죠. 항상 남은 거리, 내가 가야 될 거리의 절반이 되는 지점에서 10초를 머물렀다가 또 절반 지점에 가서 10초 머물렀다가를 반복하다 보면 평생 가더라도 절대로 집에 도착은 못한다 이거죠. 그렇지만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 건 분명해요. 즉 목표 지점이 어디예요? 집입니다. 극한 단어는요. 바로 그걸 구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선생님이 간단하게 상황 설명을 하고 지금 우리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을까요? 그러면 집을 향해서 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고 이걸 이제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니까 어떤 수열의 일반항 모양이라든가 아니면 수열의 모양을 보여주고 자, 이 수열의 항의 값은 과연 목표 지점이 어딜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또는 그 값이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그 값을 식에 따라서 즉 일반항이 갖고 있는 식의 모양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이 조금 다르고요. 그 계산하는 방법을 선생님이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드릴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연습 이제 구체적인 수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몇 종류의 셈이 수열을 보여드립니다. 1. 요걸 이제 1분의 1이라고 쓸까요? 네,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자, 이와 같은 수열이 있다라고 할게요. 대신 우리가 이 수열의 극한 단원에서 공부를 하게 되는 수열은요.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2에서 배웠던 수열 중에 뭐 대표적인 거 등차 수열, 그리고 등비 수열, 또 개차 수열을 이용해서 뭐 구하는 거, 이제 이런 것들을 배웠잖아요. 이제 그런 거 별로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이름은 없고 오히려 막 일반항 모양 같은 것도 되게 복잡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그 극한 값이나 또는 선생님이 목표 값이라고 표현했던 것들을 구할 겁니다. 자, 우선 이제 간단한 모양을 한번 보시고요. 과연 저 수열의 목표가 어딜까를 한번 생각해 보죠.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로 나가는 수열이 있습니다. 일반항, n번째 항은 뭘까요? n분의 1이겠죠. 뭐. 그 다음에 이제 한없이 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뒤도 점점점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무한수열이라는 뜻입니다. 과연 이 수열은요, 목표가 어딜 것 같아요? 그러면 값을 계산해 보는 거예요. 1분의 1보다는 2분의 1이, 2분의 1보다는 3분의 1이, 3분의 1보다는 4분의 1이. 그 다음에 분모가 커질수록 값은 점점 어떻게 돼가고요? 작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끝없이 간다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그 값과 똑같아지진 않아요. 방금 전에 설명했던 집에 도착은 못해요. 그렇지만 끝없이 집을 향해 가고 있듯이 요 수열의 항의 값은 어떤 값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을까요? 바로 0에 가까워지는 거 알 수 있겠죠? 분자는 가만히 있고 분모가 커지니까요. 값은 계속 작아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가다 보면 뭐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 뭐 억분의 1 이렇게 가면 그 값은 0.00000 얼마 뭐 이런 식으로 가니까 0에 가까워지는 거 알 수 있어요. 이해됐습니까? 네, 바로 요 놈은 0에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자, 이것을 이제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조금 더 간단하게 0에 수렴한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이 이제 이게 목표 값이에요. 그리고 이 값을 뭐라고 부르느냐? 극한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극한값이라고 하는 건 지금 선생님이 보여드렸던 이런 수열같이 어떤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거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 값이 목표값이라고 하는 걸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목표값을 뭐라고 부른다? 극한값이라고 부른다. 워낙 간단해서 그렇죠. 이 극한 단어는 이런 거 하겠다는 겁니다. 자, 일반항이 이와 같이 생긴 수열은 과연 목표값, 극한값이 얼마니? 라고 물어본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거는 얘처럼 그냥 선생님이 이제 직관적이라는 표현을 쓸 건데요. 직관적으로 극한값이 또는 수렴하는 값이 얼마다라고 하는 걸 문제에서 주진 않겠죠. 뭔가 조금 계산을 통해서 값 구하는 거. 이제 그런 것들을 보여줄 것이고 우선은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 배우다 보니까 수렴이라고 하는 용어, 수렴한다. 그리고 극한값이라고 하는 용어,
네, 이런 용어들을 조금 이제 확실하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이제 두 번째 거 한번 볼게요. 모든 수열은 얘처럼 이렇게 목표값이 뚜렷하게 존재하는 거냐, 또 다른 말로 수렴하는 거냐, 안 그럴 수도 있답니다. 네, 바로 이제 이런 겁니다. 1, 3, 5, 7. 일반항 뭐죠? 2n-1일 거예요. 자, 과연 이 수열은 어떻게 될까요? 1, 3, 5, 7, 9 나가는 수열은 홀수열입니다. 항의 번호인 n이 커지면 커질수록요, 이 값은 점점 어떻게 되죠? 커집니다. 그러니까 얘처럼 목표값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한없이 커집니다. 목표값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계속 커지기만 하는 거죠. 자, 이럴 때 이제 뭐라고 하냐면 보통 이 기호를 아마 여러분들이 처음 볼 텐데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요,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부릅니다. 이거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발산이라고 하는 말은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수렴의 반대예요. 수렴하는, 즉 목표값이 존재하는 애들은 수렴한다라고 부르고요, 수렴하지 않는 놈들은 다 발산한다라고 불러요. 그런데 발산은 종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얘처럼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즉 계속 한없이 커지기만 한다는 거야. 이거 뭐 많은 학생들이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팔자를 옆으로 이렇게 뉘어놓은 것 같은 기호예요. 이게 양의 무한대 기호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거, 이 무한대 기호는 숫자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의미 자체예요.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기호입니다. 이제 뒤쪽에 가서 왜 시계 모양에 따라서 극한값 구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이제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그러면 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가 얼마야? 그러면 아이들이 덜컥 0 이렇게 대답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요. 앞에 있는 것도 커지고 있다는 뜻이고요, 뒤에 있는 것도 커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한없이 커지고 있는 거에서 한없이 커지고 있는 걸 뺀다, 이런 의미고요. 이거는 뭐 이렇게 4 빼기 4가 0 이런 것처럼 계산하는 식이 아닌 겁니다. 그냥 한없이 커지고 있다, 한없이 커지고 있다,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기호입니다. 자, 그럼 발산에는 또 뭐가 있을까? 수렴하지 않는 거. 얘처럼 한없이 커지고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한없이 뭐 하는 것도 있을까요? 작아지는 것도 있겠죠. 즉 음수이면서 절대값이 커지는 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일반항 뭘까요? 1, 4, 9가 완전제곱수니까 이게 마이너스 n제곱. 자, 이렇게 일반항 만들 수 있겠죠? 그렇다면 얘는 n이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한없이 작아지겠죠? 자, 이런 건 뭐라고 부르느냐? 반대니까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부릅니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그럼 음의 무한대는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 요게 양의 무한대 기호였으니까 음의 무한대 기호는 그냥 앞쪽에다 마이너스 붙여줍니다. 그러면 요 기호의 의미는 뭐라고? 값이 계속 작아지고 있다, 그 뜻을 갖고 있는 기호라고 했습니다. 숫자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산, 수렴하는 것의 반대는 발산이라고 했고요. 발산에는 얘처럼 한없이 커지고 있는 거 또는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거 끝일까? 아닙니다. 이제 아주 중요한 거 하나가 더 있습니다. 자, 볼까? 이런 거야. 마이너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 반복이 돼. 일반항 뭘까요? 마이너스 1의 n제곱으로 표현되겠죠. 그러면 얘는 수렴하는 것도 아니네.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는 것도 아니네요. 값 두 개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 하나가 또 있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를 부르는 이름이 이제 공통적으로. 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4. 자, 1, 2, 3, 4 이렇게 수가 나가는데 홀수 번째는 부호가 음이고요, 짝수 번째는 부호가 양이에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되냐면 일반항은 마이너스 1의 n제곱 곱하기 n꼴로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둘은 언뜻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 다르죠? 얘는 똑같은 값 두 개가 계속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거야. 그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홀수 번째,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이 짝수 번째 나타나지만 얘는 그건 아니네요. 마이너스 1, 플러스 2, 마이너스 3,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5,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가겠죠. 근데 어쨌든 두 놈 다 수렴도 아니야. 양의 무한대로 한없이 커지는 것도 아니고 음의 무한대로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것도 아니야. 이런 놈들은 뭐라고 부르냐면요,
진동한다라고 불러요. 진동. 뭐 의미가 정확하죠? 쉽게 진동한다. 그래서 진동하는 것도 역시 발산의 일부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어떤 수열을 줬을 때 그 수열은 수렴하는 게 있을 수 있고요. 수렴하지 않는 발산하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발산하는 것들 중에는 한없이 커지는 상태도 있고요.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도 있고요. 진동으로 발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여러분들 그 8쪽에 보시면 기본 정석이라고 하는 것에 보니까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뭐 기호로 자꾸 뭐 외우고 그런 것보다는 어떤 수열이 있었을 때 항의 값의 변화 상태를 살펴보면 어떤 상수값, 일정한 값에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수렴의 상태도 있다. 수렴하지 않는 것은 다 발산이라고 부르는데 양의 무한대 발산도 있고 음의 무한대 발산도 있고 진동 발산도 있다. 네,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러면 진동은 언제든지 이렇게 부호가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것만 진동이냐? 그건 아닙니다. 수렴하지도 않고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는 것은 전부 다 진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진동이에요. 1, 2, 1, 2. 이거 뭐 부호가 번갈아가면서 생기는 건 아니지만 값 자체가 1, 2, 1, 2, 1, 2가 번갈아가면서 나오죠? 이것도 진동 발산. 이해됐습니까? 부호가 번갈아가면서 나타난다라고 항상 발산하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 내용 자체가 좀 갈라져 있어서 여러분들 이제 뒤쪽에 넘어가 보시면 등비수열의 극한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그때 가보면요. 부호가 번갈아가면서 나오지만 수렴하는 것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늘 여러분들은 어떤 수열이냐 값 자체의 변화 상태를 살펴봤더니 이런 상태를 보여주고 있네. 그것만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 우리 이제 책에서는 나오지 않는데 선생님이 참고적으로 잠깐만 이제 보여줄게요. 뭘 보여드릴 거냐면 이제 함수의 극한에 가면 거기서는 이제 그래프로 모든 걸 설명하거든요. 선생님이 좀 아까 5종류의 수열을 가지고 수렴하는 거,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발산하는 거, 진동 발산하는 거 이걸 보여드렸잖아요. 자, 이제 그 중에 자 이거 한번 볼게요.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일반항이 n분의 1 이렇게 생긴 놈은 어디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 그러면 그거를 그림으로 눈으로 한번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게 몇 번째 항이죠? 첫 번째 항입니다. 이게 두 번째 항이고요. 얘가 세 번째 항이죠. 자, 그래서 요 수열을 가지고요. n, 이게 일반항이 n분의 1이니까 n분의 1이라고 하는 점을 만들게요. 대신 여기서의 n 값은 자연수입니다. 그 다음에 n,n분의 1 이러면 이게 순서쌍이니까 좌표 평면에 하나의 점으로 찍을 수 있거든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좌표 평면이 있을 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고, 이게 4고, 이게 5야. 그러면 요 1, 2, 3, 4, 5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항의 번호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함수값 있죠? 여기 함수값이 첫째 항의 값은 1이고, 두 번째 항은 2분의 1이고, 3분의 1이잖아요. 그게 y좌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1분의 1에 점 찍으라 이거죠. 2,2분의 1에 점 찍고요. 3,3분의 1, 4,4분의 1, 5,5분의 1에 이렇게 점을 찍어보세요. 그러면 점이 계속 어디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X축으로 한없이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걸 살펴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요 값은 N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어디에 가까이 가? X축에 가까이 가니까 Y값으로 생각하면 0에 한없이 가까이 가는 것이고 따라서 이 수열은 뭐에 수렴한다? 0에 수렴한다. 자, 그냥 간단하게 선생님이 목표값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목표값이 얼마야? 목표값이 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선 여러분들 수렴이 뭐고 발산이 뭐고 우선 그건 이해가 됐죠? 발산은 세 종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양의 무한대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하면서 발산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됐죠?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써야 되는 이제 기호를 좀 설명할게요. 발산하는 거는 뭐 특별한 기호가 없습니다. 이제 수렴하는 거예요. 수렴하는 거. 자, 이제 조금 그냥 일반적인 설명을 할게요. 자, 무한수열 AN이 있습니다. 수열. AN에서 항의 번호인
n의 값이 한없이 커짐에 따라. 자, 그 말은 항의 값을 나열했다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그 7쪽에 보시면요. 7쪽에 왜 중간 아래쪽에 보시면 그 기호로 설명하는 게 있어요. 자, 그 설명 한번 간단하게 읽고 설명할게요. 자, 일반적으로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러면 n이 커진다란 말은 항의 번호가 커진다는 뜻이야. AN이라고 하는 건 항의 값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좀 아까 왜 예로 들었던 것 중에 1분의 1, 2분의 1,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6분의 1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 있죠. 자, 그 수열은 항의 번호가 바로 n이고요. 그 n이 커지면 n분의 1이라고 하는 일반항의 값 AN은 분자는 가만히 있고 분모가 커지니까 점점 값이 0에 가까워지는 거 알 수 있었다는 거야. 이제 그걸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수열 AN에서 n이 한없이 커질 때 또는 커짐에 따라 AN의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이게 변하는 값이 아니에요. 값이 일정한 값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면 그러면 뭐라고 부른다? 자, 다시 한번 가볼게요. 수열 A에는 뭐에 수렴한다?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부릅니다. 자, 요거를 이제 기호로 그냥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n이 한없이 커질 때란 말은 기호로는 이렇게 쓸 겁니다. 그럼 아까 이 무한대 기호라고 하는 것이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했죠? 그러니까 n이 한없이 커지고 있다라는 뜻을 표현합니다. 그럼 요건 뭐라고? AN의 값은 알파라고 하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럼 역시 간단한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AN은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됐습니까? 네. 수열 AN은 알파에 수렴한다라고 부르고요. 자, 요게 이제 말로 하니까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그걸 이제 간단하게 기호로는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이라고 하는 놈은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우리가 말로 했던 거를 기호로는 간단하게 이렇게 쓸 거고요. 자, 이거를 이제 더 간단하게 쓸 겁니다. n이 한없이 커질 때 AN이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하는 걸 이제 여러분들이 극한을 하면서 제일 많이 보는 기호가 바로 리미트 기호라는 건데요. 이제 여기서 리미트 기호를 쓸 거예요. 바로 LIM, 리미트라는 뜻이고요. n이 한없이 커질 때라고 하는 거를 기호를 여기다 쓸 겁니다. 이렇게. 자, n이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 n이 한없이 커지면 AN이라고 하는 값은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 되는데 리미트 기호를 쓰면서 여기 화살표를 쓰지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는 바로 등호로 나타냅니다. 그러면 이제 이 기호의 뜻이야. 이 기호의 뜻이 뭐냐면 n이 한없이 커지고 있습니다. AN의 극한값이 뭘까요? 또는 AN의 목적지가 뭘까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화살표인데 갑자기 등호로 바뀐 이유, 그거는 바로 이 리미트 기호를 쓰면서 화살표를 쓰지 않고 등호로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아까 왜 선생님도 처음에 극한을 배울 때는 지금까지 배웠던 수학과는 조금 뭔가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그게 바로 요 얘기입니다. 뭐냐면 2 더하기 3이라고 하는 값은 5와 같아요. 그러면 2 플러스 3 이퀄 5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2와 3을 더하면 5와 같다죠. 즉, 이 등호라고 하는 건 우리가 그냥 영어 단어로 생각하면 이퀄이잖아요. 이퀄. 서로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서로 같다는 뜻은 이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건 좌변이고 얘는 우변이잖아요. 좌변의 값과 우변의 값이 똑같다.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극한값을 나타내주는 기호, 이 기호도 얘와 똑같은 기호냐? 그건 아닌 것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등호를 기준으로 해서 이걸 좌변이라 부르고 이걸 우변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은 거예요. 얘는요, 이 통째로가 기호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이해됩니까? n이 커집니다. 야, AN 어디로 가니? 알파로 가.
근데 우리가 수학기호를 나타내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화살표를 쓰고 이러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등호를 쓰기 위해서 LIM이라고 하는 즉 리미트 기호를 사용하겠다 이거예요. 얘가 사용되면서 화살표 기호가 등호로 바뀐 거다. 그러니까 요 놈은 통째로 생각해서 하나의 기호라는 겁니다. n이 커졌을 때 AN은 뭐에? 알파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그렇다면 선생님이 그냥 기호를 한번 이렇게 써볼게요. 리미트 n이 한없이 커질 때 bn이 뭘까? 이렇게 물었다 이거야.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 bn이라고 하는 수열이 있는데 n이 한없이 커지면 bn의 목적지가 뭘까? 이겁니다. 그러면 크게 생각하면 둘 중 하나죠. 수렴하는 거 아니면 발산하는 겁니다. 그렇겠죠? 요 값이 만약에 3이라든가 4라든가 5라든가 이렇게 상수값으로 정해지면 아, bn이라는 수열은 수렴하는 놈이고, 즉 다시 말하면 뚜렷한 목적지가 있는 놈이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여기는 무조건 뭐야? 발산. 그럼 무슨 발산이 있다고?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쓰든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라고 쓰든가, 진동은요 특별한 기호가 없으니까 진동한다라고 쓰든가 이런 거죠.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리미트 기호는 우리가 이 극한에서 처음으로 사용되는 바로 이게 기호인데 이 기호의 의미는 이와 같은 뜻을 한꺼번에 나타내는 것이고 이 단원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이게 뭐냐를 찾는 것이고 어떻게 찾는다고요? 아직 공부 안 했지만 일반항을 나타내주는 이 AN이라고 하는 것의 시계 모양이 뭐냐에 따라서 계산하는 방법을 이제 우리는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씩 배워갈 겁니다. 지금 선생님이 뭐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7쪽과 8쪽에 나오는 내용 자체가 양이 많은 게 아니에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곳에다가 선생님이 조금 여러분들한테 되게 자세하게 자꾸 설명하는 이유는 그만큼 이 극한 단원의 시작을 잘 하시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극한에서 사용되는 기호라고 하는 것이 방금 전에 봤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요? AN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뭐 이게 마치 등호를 쓰고 있지만 좌변 우변 개념보다는 AN이라고 하는 수열의 값은 항의 번호가 커짐에 따라서 즉 항의 값이 어떻게 될까를 찾는 것이다. 수렴할 수도 있다. 일정한 값에 다가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데 그건 발산이다. 한없이 커지는 상태를 보여줄 수도 있고 한없이 작아지는 상태를 보여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할 수도 있다. 진동하는 발산이 있을 수도 있다. 여기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단원의 이제 목표라고 선생님이 설명을 했었던 즉 학습 목표라고 설명했던 극한값을 구하는 겁니다. 극한값 계산. 어떻게 할 거냐예요. 극한값을 어떻게 구할 것이냐. 자, 첫 번째입니다. 물론 이것도 여러분들 책에는 없습니다. 첫 번째는요. 무조건 직관입니다. 직관. 직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 뭐 생각할 것도 없다는 거죠. 그냥 보면 당연히 얘는 그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직관으로 알 수 있는 게 있다는 거야. 뭐를 우리는 직관으로 알 수 있느냐. 첫 번째 모양. 여러분들이 그 처음 그 왜 선생님이 설명했던 수렴하는 것의 모양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자, C라고 표현하는 건요. 상수란 뜻입니다. 무한대 기호를 썼다라고 하는 건 자, 이런 거야. 분자는 가만히 있다는 거야. 1, 3, 뭐 이런 식으로 가만히 수가 있어. 분모가 계속 커져.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0으로 수렴하겠죠. 됩니까? 그럼 한번 반대로 가볼까요? C분의 무한대꼴. 얘는 어떻게 될까요? 요번에는요. 분모는 가만히 있어요. 분모를 2라고 고정해볼까요? 분자가 계속 커지는 거야. 분자가 1, 2, 3, 4, 5, 6, 7, 8, 9 계속 커지는 거야. 그러면 전체 값은 계속 어떻게 될까? 계속 커지겠지. 그런데 이게 상수다 보니까 음수일 수도 있잖아요. 음수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엔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부호는 어쨌든 반대야. 그러니까 얘는 이런 꼴 아니면 어쨌든 이런 꼴이 되겠죠. 뭐. 그죠? 얘가 음이라면 이런 꼴일 거고 양이라면 이런 꼴이 될 거예요. 어쨌든 발산하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거 다 직관이라는 겁니다. 또 이런 거. 이런 모양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자, 뭐냐면 일반항의 모양이 예를 들어서 2n 이런 거라는 거예요. 적당한 상수에다가요. 한없이 커질 수 있는 놈을 곱해줬어요. 그러면 2 곱하기 1, 2 곱하기 2, 2 곱하기 3, 2 곱하기 4 계속 어떻게 될까?
커지겠죠. 됩니까? 예, 그렇지만 이것도 마찬가지. 이 상수 C가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할지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지 그건 모르지. 자, 그러니까 그냥 여기 선생님이 쓰고 있는 C라는 기호는 일단은 그냥 양수처럼 생각할게요. 어쨌든 여러분들요. 양의 무한대 또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직관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에 이 모양도 그냥 한번 선생님이 표현할게요. 그러면 이 0이라고 표현하는 건 그러니까 숫자 0이 아니고요. 무한소 기호야. 그러니까 무한소 기호는 무한대의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상태를 나타내는 기호입니다. 그러면 적당한 수에다가요.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 놈을 곱해볼게요. 계속. 그럼 이런 거야. 2 곱하기 예를 들어서 n제곱분의 1 같은 거. 그러면 n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건 n값이 커지면 계속 작아지겠죠. 요건 계속 작아지고 얘는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 n이 커져봐. n이 커지면 이 값이 점점 작아질 거니까 2를 곱해도 계속 작아질 거 아니에요. 이해됐습니까? 따라서 요놈도 0에 수렴할 겁니다. 자, 이런 모양들, 이런 것들은 바로 직관으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중에 이게 사실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무한대분의 상수 모양. 선생님 뭐 직관으로 안 되면서 저게 뭐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요. 이제 두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 보니까 이게 제일 중요해 보이더라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이제 우리가 공부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제 두 번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첫 번째 모양은 직관으로 아는 거. 뭐 저런 건 절대로 시험 문제에서 내는 건 아니고, 자,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것들은 바로 이제 두 번째입니다. 부정형입니다, 부정형. 그럼 부정형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왜 부정, 불능, 뭐 이런 거 들어봤지? 그러니까 부정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는 거고, 앞으로 우리가 극한값을 구해야 되는 놈들은 다 요 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정형에는 뭐가 있느냐? 그러면 첫 번째 부정형의 모양은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모양이 있습니다. 그럼 무한대 빼기 무한대 모양. 커지는 상태를 가지고 뺄셈을 하겠다는 거야. 자, 요거의 대표적인 모양이 다항식 또는 무리식입니다. 요건 이제 구체적으로 뒤에 가서 하나씩 설명드릴 거고요. 우선은 전체적으로 저런 것들이 있고 이제 저런 거를 어떻게 우리가 앞으로 계산해야 되겠다. 요것만 한번 보세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 이게 얘가 좀 적절할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게 지금 무한대라고 하는 건 한번씩 커지고 있는 상태니까 선생님이 조금 과장된 표현을 할게요. 자, 어떤 학생의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계셔요. 아버지가 사업을 하세요.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한 달에 100억 버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돈을 많이 버니까 어머님이 집에서 살림을 하시다가 우리 애아빠가 돈을 많이 벌어오니까 내가 돈을 많이 써도 되겠지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00억씩 써요. 그러면 아버지는 돈을 벌어오시는 거고 어머니는 돈을 쓰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빼기로 표현해 볼게요. 자, 바로 이런 거예요. 무한대 빼기 무한대. 물론 100억, 200억보다 훨씬 더 큰 수는 많아요. 그렇지만 100억, 200억이라고 하는 수 자체가 큰 수라고 생각하면 자, 이렇게 큰 거에서 큰 거를 뺐을 때 과연 어떤 일이 생기겠냐는 거야. 0이 될까? 안 그럴 수도 있다는 거지. 자, 이럴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100억 벌어오셨는데 그냥 어머님이 우리 남편이 100억 벌어오니까 다음 달에 또 100억 벌어오겠지? 그냥 이번 달 100억 내가 다 써버리고 말아야지. 그러면 결국 이건 0이죠. 그렇지만 이때는 적자나는 거죠. 100억의 적자가 납니다. 아버지가 100억을 벌어오셨지만 어머님이 힘들게 벌어온 거니까 돈을 조금만 써야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1억만 쓰셨다고 해요. 1억도 큰 거니까. 그러면 무려 99억이 남아요. 굉장히 큰 값이 남아요. 자, 그 말이 무슨 말이야?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하는 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를 모른다 뜻이에요. 이걸 선생님이 그냥 음의 무한대라고 표현할 거고요. 이거는 상수라고 표현할 거고요. 이건 양의 무한대로 발산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그래서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다항식 모양 중에 이런 게 있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고요. 무리식 모양의 이런 모양이 등장했을 때는 어떻게 계산해야 되고를 우리는 차근차근 배울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극한을 어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똑같지는 않지만 2차 방정식 어떻게 푸는 거고 2차 부등식 어떻게 푸는 거고 그거랑 결국 극한값 계산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모양입니다. 두 번째 모양에는 뭐가 있을 수 있냐면요.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무한대 분의 무한대 꼴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딱 보면 이게 분의 꼴로 되어 있으니까 무슨 식 꼴일까요? 네, 바로 유리식입니다. 유리식 모양에 바로 이런 모양이 있고요. 자, 쟤도 마찬가지야. 자, 분모 분자가 동시에 커지고 있어. 또 이거 나중에 가서 헷갈릴 것 같아서 선생님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쓰면요. 분모도 한없이 커지고 분자도 한없이 커지고 항상 이렇게 뭔가 이게 모양을 설명할 때 사용하는 기호는 선생님이 설사 무한대 기호를 쓰더라도 음의 무한대도 포함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절대값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분모가 음의 무한대고 분자가 양의 무한대. 같은 말이라는 뜻입니다. 이해했나요? 무슨 말인가? 그러면 분모도 커지고 분자도 커지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그건 잘 모르겠다 이거야. 셋 중 하나입니다. 0에 수렴할 수도 있고요. 일정할 수도 있고요. 양의 무한대나 음의 무한대로 발산할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거랑 마찬가지야. 아버지가 돈 많이 벌으셨는데 어머님이 얼마를 쓰시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듯이 분모 분자가 동시에 절대값 개념으로 커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모른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시험에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은 바로 부정형이고요. 이 부정형을 이젠 해결하는 방법으로 아까 선생님이 직관으로 알 수 있는 것들 중엔 무한대분의 상수꼴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제 그걸 선생님이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9쪽 한번 잠깐 볼래요? 네, 9쪽에 보시면 수열의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바로 이 부정형과 같은 형태들의 극한값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자, 그냥 선생님이 그냥 간단하게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할 겁니다. 얘를 쪼개서 계산하고요. 합칠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해만 하세요. 자, 이런 겁니다. 앞으로 어떤 모양인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 모양들을 주고 극한값 계산을 하세요라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묻는다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직관으로 해결한다라고 하는 건 그냥 척 보고 한 방에 딱 어떻게 되는지를 예측하겠다는 겁니다. 알아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정형 모양들은 그렇게 한 방에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냥 쪼개 또는 나누라 이거야. 나눠. 얘를 이렇게 나눠. 몇 개로 나눠. 이렇게 나눠 놓은 다음에 요 놈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요 놈은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고 요 놈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봐요. 그러니까 전체 크게 놓고 보니까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얘를 이렇게 조금씩 쪼개보니까 아, 얘는 얼마에 수렴하고 이거 얼마에 수렴하고 얼마에 수렴하고를 좀 알 수 있겠다는 거야. 그러면 따로따로 구한 다음에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 그리고 나서 요 놈들을 뭐 한다? 합쳐서 전체가 어떻게 될지를 계산한다 이거예요. 그게 그냥 일반적으로 수열의 극한을 계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나누고, 즉 수학적으로 더하기로 나눌 거냐, 곱하기로 나눌 거냐, 빼기로 나눌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떻게 나눠도 되는가를 그 극한의 기본 성질이라고 하는 거에서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증명하진 않습니다. 예, 교육과정은 좀 벗어나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저 성질이 성립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우리한테 알려만 줍니다. 이렇게 쪼개라. 쪼개서 계산해라. 그리고 합쳐라. 예. 쪼개는 방법.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다 괜찮다라고 설명해 줄 겁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쪼개고 각각을 계산하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서 합쳐서 필요한 극한값을 구해라. 자, 그럼 봐봐요. 극한값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우선 직관적으로 아는 거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직관으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몇 가지 모양을 보여드렸습니다. 무한대분의 상수꼴, 상수분의 무한대꼴 또는 C 곱하기, 즉 상수 곱하기 무한대꼴 또는 C 곱하기 0꼴, 즉 무한소 곱해진 모양들. 그 중에 요 놈이 제일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이곳에 가면 이 쪼개서 계산하고 합칠 때요. 쪼개진 것들의 상당 부분이 다 무한대분의 상수꼴 모양이 등장하고 그게 0으로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가 주로 봐야 되는 건 부정형이다.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한없이 커지고 있는 상태를 뺀 모양으로 표현되는 식을 줬을 때 어떻게 계산하는지 할 줄 알아야 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일 때 또 역시 어떻게 계산하는지를 할 줄 알아야 된다. 부정형이라고 하는 건 한꺼번에 계산할 수 없기 때문에 나눠서 계산한다.
어떤 방법으로 나눌 것이냐?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지만 사칙연산의 방법 뭐든지 자유롭게 사용하면 된다. 됐죠? 우선 이번 시간에요. 이제 여기까지 봐두시고요. 다음 시간 이제 수업하기 전에 지금 우리가 이제 9쪽에 나오는 수열의 극한에 관한 기본 성질부터 선생님이 설명을 드릴 건데 항상 여러분들이 낯선 단원일수록 많이 읽어보라고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7쪽부터 나오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좀 계속 읽어보세요. 문제 푸는 거 말고 이제 기호라든가 표현이라든가 이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이제 익숙해지면 극한값 계산을 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3가지 식에 따른 계산 방법만 이제 다음 시간부터 차근차근 여러분들이 연습하고 정확하게 이해해서 빠르게 계산하는 훈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그 수열의 극한에 관한 성질부터 우리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